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5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 인플레 폭탄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6%대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1990년 이후의 최고 수준인데요. 박사님, 이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세계 경제가 인플레 폭탄에 대한 우려로 휘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도 연 이틀 지금 미국의 인플레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때문에 상당히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10월 소비자 물가 6.2%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6.2%는 시장의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라고 하는 5.9%보다도 0.3%포인트 더 오른 것입니다. 자, 과연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른 것에 대해 올랐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 여전히 일시적이고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픽에서 나온 대로 미국의 물가를 내용적으로 뜯다 보면 에너지가 30%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30%. 근데 다른 에너지를 빼고 나면 그렇게 크게 오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에너지가 다른 물가에 미친 영향까지를 다 감안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6.2%가 올랐지만 만약에 에너지가 오르지 않았다면 크게 물가 상승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성명에서 물가 상승의 대체적 요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탓이다. 그래서 인플레 수습을 하겠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이래서 NEC라는 백악관 경제위원회죠. 거기에 종합대책을 지시했고 또 연방공정거래위원회 FTC에 바가지 요금을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미국이 앞장서서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를 낮추는 데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물가가 6.2% 올랐다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 6.2%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작년에 물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던 것을 생각하면 이 기저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 동기 대비의 물가 상승률에 큰 의미를 둘 것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5.9%보다 더 높았다라는 대목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많이 올랐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많이 지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 대목에서 과연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주목됩니다. 연준은 일단 11월, 12월 2달 동안은 150억 불씩의 테이퍼링, 그러니까 유동성 늘리는 것을 억제하는 규모를 지금 잡고 있고 내년 초에 가서 테이퍼링 속도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아직까지는 미국의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 입장은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스탠스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크게 걱정할 것도 또 지나치게 낙관할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당분간 이 CPI 지수, 연준이 통화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고 있는 것은 PCI 지수죠. 네. 이 PCI 지수가 2주 후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PCI 지수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물가 지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마크롱 원전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박사님이 최근에 유럽이 천연가스로 호되게 당하면서 원전에 다시 힘을 싣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하면 재생에너지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특히 이제 원전을 75% 비중에서 50%로 축소하겠다. 그래서 탈원전을
앞장서서 주창을 했고 그 탈원전이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인 상표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꿨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180도 바꾼 것이죠. 자,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TV 긴급 연설을 했는데요. 프랑스의 에너지 자립을 보장하고 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라고 아주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탈원전의 대명사가 원전을 더 짓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유럽이 들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선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내년 4월 달에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해야 되는 우리보다 한두 달 사이로 프랑스도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탈원전으로 인기를 얻었던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원전을 더 짓겠다라는 것으로 돌아간 것은 그만큼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독점을 하고 있고 그 가격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종속 문제가 아주 국가적인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 카드를 접고 다시 원전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세계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에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탈원전을 우리의 모델의 일부로 간주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원전 정책의 행보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 요소수 싹쓸이입니다. 지난 9월부터 중국산 요소 80%가 인도로 갔다고 합니다.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2달이나 늦게 지금 대처를 해서 사의학 방문식의 대응이다 이런 지적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게 지금 암모니아 오줌물이 없어서 차가 움직이지 않고 원자력 발전도 지금 휘청휘청하는 그런 지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니까 지금 이렇게 요소수가 없어지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인도가 9월 달부터 싹쓸이를 해갔다는 겁니다. 네. 인도는 석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해서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원전을 사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지난 5월 달부터 요소수 대란을 감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요.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국내에 제때 지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국회에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관보에 게재를 한 것이 10월 11일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우리는 한 달 이상 허송 세월을 냈죠. 물론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약 18,700톤이 일단 들어와서 급한 불, 아주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우리 행정 능력의 비상 관리 시스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정말로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는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요소수 싹쓸이였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죽창가입니다. 중국이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에 대해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요소 하나로 한국을 뒤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런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 지금 중국이 18,700톤의 요소를 보내겠다 해서 뭐 일각에서는 대단히 중국의 대국적인 결단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 언론들은 중국의 은혜에 대해서 한국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은 중국과 함께 바지자락을 같이 잡고 가야 한다. 이제 이런
논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2년 전,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플루오린 등 소부장 규제를 했을 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인터넷 사이트에 죽창가를 언급을 하면서 일본을 타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았습니다. 죽창가라는 게 동학혁명 당시에 죽창으로 일본과 맞싸우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항일 의지를 되새기는 것인데요. 사실 플루오린 사태는 반도체 등 일부 기업의 어떤 한정된 문제였다면 이번 암모니아 오줌물이라고 하는 이 요소수는 전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것인데 중국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한국이 거의 중국에만 99% 의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이를 아주 일방적으로 우리와 전혀 상의 없이 10월 11일 날 일방적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인 11월 15일부터는 수출 금지를 해버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특별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WTO 규정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충분한 어떤 사전 준비 절차를 줬었어야 됐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통상학자들의 얘기고요. 또 지금도 그 기준, 검사 기준을 명쾌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좀 좋으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물량을 좀 줬다가 또 그런데 그 물량이 이번 주에 들어오는지 다음 주에 들어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중국의 마음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횡포고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를 중국에 대해서 수출 검사를 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기준으로 만들면 중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창가를 들었던 사람들은 일본을 향해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도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저자세로 오히려 이번 사태는 이번 조치는 중국이 무역 규제를 한 것이 아니다. 중국은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저자세로 나가는 이런 일방적인 대중 굴욕 외교가 오히려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더 떨어뜨리는 것은 아닐 것인가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네, 1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관치금융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박사님, 마지막 키워드로 관치금융을 꼽으셨어요? 네, 요즘 대출금리가 폭등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피해가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도 은행에 대출금리 좀 낮춰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렸는데 시중은행은 그의 10배 수준인 2%, 3%포인트씩 올리고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 대출금리 폭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 주담대의 기준이 코픽스고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출금리를 올리려면 같이 수신금리도 올려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만 올려서 지금 서민들의 허리를 지금 더 휘게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고승범 위원장의 바로 어떤 대출 규제 정책, 가계부채 정책, 그것이 금리를 올렸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관치금융을 카드를 써서 대출을 규제하는 그 와중에서 시중은행들은 이 기회에 돈 좀 더 벌어보자 하는 그런 어떤 상술이 겹쳐지면서 한마디로 관치금융과 은행의 상술이 만든 그런 금리 폭등이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60, 70년대 성장기에 우리 정부의 관치금융은 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혜로 돌아간다 이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이 고승범 관치금융은 금리를 올려서 국민에게 지금 고통을 주는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왜 뉴욕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되느냐? 거기에 미국에 나온 보고서는 한국의 관치금융 상황에서는
시장 자율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몇 개 선진국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선진국도 한참 이 대명천지에 웬 관치금융인지 또 그다음에 관치금융의 부작용으로 서민 금리가 뛰는 현상,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 5개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인플레 폭탄, 마크롱 원전, 요소수 삭스리, 죽창가, 관치금융까지 알아봤습니다.